작년 한 해 한국과 일본을 오간 관광객은 12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제 일본에서는 K-팝이, 한국에서는 J-팝이 유행하는 등 한일 국민 간의 관계는 더욱 친밀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역사에 있어서는 껄끄러운 모습을 계속 보여오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는 일본 국회 질문 과정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지 않냐며 더욱 강경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의원의 질문에 독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명백한 일본의 땅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내외에 일본의 입장이 투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매년 일본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제정한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지금까지 차관급의 인사를 참석시킨 것과 달리 장관급 인사를 참석시키는 의연한 대응을 해야 하지 않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하면서 일부 조절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실에서는 이에 즉각 반발하였는데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렇듯 한일 협력이 심화하고 한일 관계가 개선되는 와중에도 독도와 강제징용, 일본군 위안부 등 역사적으로 핵심적인 사안들에 대해서는 양국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는 가해자였던 일본이 스스로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계속해서 역사 왜곡을 꾀하는 것에 불만을 가지는 사람도 많습니다. 도대체 일본은 왜 이러는 걸까요? 무엇이 일본이 이렇게 배짱을 부릴 수 있게 만드는 것일까요? 한편 박정희 대통령 이후 역사적으로 보수 정부는 친일 정권이라는 프레임에 쌓여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실제로도 1965년의 한일 청구권 협정, 2015년의 위안부 합의, 2023년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허용과 같은 역사적으로 일본에 유리하거나 일본의 사정을 많이 감안해준 합의 및 사건들은 대부분 보수 정권일 때 나타났습니다. 가장 최근의 윤석열 정부 역시 물컵의 반을 먼저 채우겠다며 선제적으로 한일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문재인 정권 시절 한일 관계를 경색하게 만들었던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제3자 변제한 해법을 발표하여 비판받기도 했습니다. 보수정당 정치인들도 분명 정치인인데 왜 이들은 유독 일본에 대해서는 관대한 입장을 취하는 걸까요? 보수정당이 일본의 유화적인 행동을 취할 때마다 진보정당에서는 매국, 친일이라며 비판하고 이는 보수정당의 지지를 깎아먹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스스로도 잘 알고 있을 텐데 보수정당은 대체 왜 일본의 유화적인 행동을 계속하는 걸까요? 오늘은 뻔뻔할 정도로 당당하게 나오는 일본의 속사정과 그런 일본과 잘 지낼 수밖에 없는 보수정당의 사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본이 어쩌다 이렇게 뻔뻔한 국가가 되었는지부터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일본과 비슷하게 국제적인 전쟁을 일으켰다가 패배한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독일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일본과 독일의 반응은 양극단에 있다고 할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독일은 총리까지 나서서 희생자들을 기리고 이쯤이면 됐다고 생각할 정도로 사죄를 반복합니다. 반면 일본이 사과하는 일은 역사적으로 상당히 드물었으며 이 역시 진심에 의한 것이었다기보다는 외교적, 경제적 이익을 위해 한 것에 가까웠습니다. 무엇보다 일본은 사과를 해놓고서도 정치인들이 돌아서서 다른 말을 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는 사과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든 한일 관계 개선을 방해하는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일본과 독일의 차이는 어디서 기인하는 것일까요? 독일이 위치한 유럽은 마치 아프리카와 같은 거대한 하나의 대륙입니다. 큰 산이나 강 등으로 명백하게 구분되지 않고 연결되어 있는 땅이 많고 따라서 유럽 대륙은 현재까지 수많은 전쟁을 겪으면서 나라가 생기고 사라지고 병합되는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20세기 들어 각 나라의 주권을 인정하고 국제적인 전쟁이 거의 발생하지 않게 되면서 유럽 대륙은 안정되었습니다. 동시에 유럽은 기존의 최강 대국의 지위를 미국에 넘겨주고 조금씩 쇠퇴하고 있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예전의 명성과는 달리 20세기 이후의 유럽은 혼자서 무엇인가를 할 수 없는 생존을 위해 함께 움직여야 하는 운명 공동체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다른 국가들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가장 강력한 국가 간의 결합체인 유럽연합이 탄생했습니다. 각 국가들은 서로 자유롭게 왕래할 뿐만 아니라 공통으로 통용되는 화폐를 사용합니다. 이런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배척된다는 것은 곧 국가의 존속을 위태롭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전쟁에서 패배한 독일은 이 대가를 혹독하게 치러야 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후 독일의 책임을 묻기 위해 체결된 베르사유 조약은 독일이 1320억 마르크에 달하는 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독일 경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전쟁 배상금을 지급하게 했고, 이는 결국 독일 경제가 무너져 히틀러를 탄생시키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난 이후 독일은 심지어 동독과 서독으로 국가가 강제로 분할되게 됩니다.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은 서독을 경제적으로 성장시키기를 희망했으나 이는 주변 유럽 국가들의 거대한 반대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독일로서는 나라가 다시 한번 경제적으로 붕괴되지 않기 위해서는 주변 국가들에게 필요 이상의 사과라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히틀러라는 괴물을 탄생시킨 것 역시 그를 선출한 독일 국민이었고, 이는 히틀러가 죽은 후에도 독일 국민 전체가 계속해서 반성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그 결과 독일은 현재의 태도를 갖추게 된 것입니다. 반대로 일본은 어땠을까요?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통해 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서양 문물을 받아들였고, 그 결과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연이어 승리함으로써 전통적 강대국이었던 중국과 러시아를 능가하는 강력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후 일본은 한반도와 만주를 점령하고 중일전쟁을 펼치면서 파죽지세로 전선을 확대했으나, 중일전쟁에서 중국을 지원한 미국에 대해 진주만 습격을 가함으로써 태평양 전쟁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본의 패배는 어디까지나 미국에 의한 것이었지 한반도를 비롯한 다른 국가들 때문이 아니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오직 미국의 눈치만 보면 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원래 같으면 일본 역시 중국과 러시아,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과 한반도와 침공 피해를 입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배상을 요구하고 역사적 관계를 청산해야 했겠지만, 미국과 소련이 냉전을 시작하면서 상황이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2차 대전에서 승리한 소련이 동유럽을 장악하고 동유럽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공산 정권이 수립되고, 중국에서는 국민당과 공산당의 전쟁이 발발하였으며 일본 내부에서도 공산주의자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소련의 지원에 의해 한반도에서도 공산주의 좌익이 늘어나기 시작하자 미국은 소련을 견제하고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는 것에 최우선 목표를 두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이때 미국이 가장 쉽게 활용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이후 미군이 점령하고 있던 국가이기 때문에 손쉽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으며, 섬나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련의 손길에서도 상대적으로 자유로웠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때부터 미국은 일본을 본격적으로 성장시키기 시작합니다. 일본을 경제적으로 성장시켜서 일본 내 공산주의자들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고, 일본을 기반으로 한반도 등 주변 국가들이 공산주의화되는 것을 막으려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일본에 대한 배상을 받아내야 한다는 목소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소련과 중국은 일본에게 있어 이제 적국이 되었으니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고, 가장 힘이 센 미국이 자신들을 용서했다고 생각한 일본은 사실상 자신들의 과거 행위에 대해 용서받았다는 인식을 갖게 됩니다. 한반도와 동남아시아의 국가들은 해방 이후 제대로 된 정부도 수립되지 않은 어수선한 상황이었고, 무엇보다 국력의 차이가 엄청나게 났기 때문에 일본은 이들의 신경도 쓰지 않아도 되었죠. 심지어 미국은 전쟁의 가장 큰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의 천황에게까지 면죄부를 부여했습니다. 일본 국민들의 입장에서 전쟁에서 가장 큰 책임을 가진 사람이 죄가 없다고 하는데, 그 사람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했을 뿐인 자신들에게 과연 큰 죄가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심지어 1951년 미국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통해 일본에게 법적으로 면죄부를 부여하고 배상 책임도 사실상 삭제시켜줬습니다. 미국은 일본을 성장시켜 일본의 공산화를 막고 일본을 아시아의 대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키우고자 했는데, 일본이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내느라 무너질 경우 다시 일본을 살리기 위해서 미국 국민의 세금을 지원해야 했음을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역사적 잘못에 대해 뻔뻔한 태도를 유지하는 두 번째 이유는 전쟁 패배 이후 상실에 빠진 일본인들을 격려하기 위한
민족주의 사상이 확대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전쟁 후 일본에서는 1억 총참회라는 말이 생겨납니다. 히가시쿠니 나루히코 총리에 의해 주창된 이 개념은 겉으로는 일본의 패전에 대해 정부와 군대 1억 명에 달하는 국민이 모두 참여를 해야 한다는 의미이지만 실제로는 천황을 비롯해 전쟁을 일으킨 지도부의 책임을 흐리게 만들려는 지도층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를 두고 일본을 대표하는 정치 사상가인 마루야마 마사오는 천황부터 군국주의자, 군부 지도자 등 전쟁 패배에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이 국민들과 평등하게 짐을 나누려고 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모두가 가해자가 되면 동시에 모두는 피해자가 되는 것이고 모두가 잘못했기 때문에 모두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또한 1억 총참회가 태평양 전쟁 막바지에 주창되었던 1억 총국세라는 말과 비슷하다는 것도 논란이 되었는데 당시 일본 국민과 조선, 대만, 만주 등 해외 식민지 국가 인구를 전부 합친 1억 명이 일본의 승리를 위해서 마치 옥처럼 부서지는 아름다운 죽음을 결사하고 전쟁에 뛰어들자는 말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전쟁 당시의 문구를 차용하고 식민지 인구까지 포함시킨 1억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군부의 속셈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군부와 군국주의자들은 자신들은 유일하게 원자폭탄을 2번이나 맞은 국가라면서 원폭에 의해 희생된 피해자들을 강조하며 일명 피해자 코스프레를 시전합니다. 일본의 이런 태도는 일본 국민들로 하여금 원폭을 맞음으로써 자신들도 피해를 받을 만큼 받았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고 이는 다른 국가에 사과해야 할 이유를 낮추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의 이러한 인식은 정규 교육을 통해서 제도적으로 확산되었는데 1950년대 일본의 자유민주당, 소위 자민당이 안정적으로 집권을 하게 되자 이들은 곧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매일 일본이 잘못했다는 것만 가르치니까 학생들이 일본인으로서의 자긍심을 잃게 된다는 자학 사관을 내세웠고 이후 일본의 태평양 전쟁이 사실은 미국, 유럽 등 강대국으로부터 아시아를 해방시키기 위한 전쟁이었다는 식으로 역사를 수정하여 가르치게 됩니다. 현재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도 이러한 수정주의 역사관의 일환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일본이 사과를 하고 싶어도 사과할 수 없는 입장에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사과를 한다는 것은 과거 자신들의 행동이 잘못되었었음을 시인하는 것이고 국가 간의 관계에서 이는 곧 피해자에 대한 금전적 보상으로 연결됩니다. 태평양 전쟁 당시 중일 전쟁과 미국의 봉쇄로 물자 수급의 어려움을 겪던 일본은 일명 남방작전을 펼치며 결과적으로 태국, 말레이시아, 괌 등 태평양 도서지역, 홍콩, 동인도 제도 등 동남아시아 전역을 점령하였습니다. 이에 현재 일본은 한국을 포함한 그 어느 나라에도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고 배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못하고 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 역시 한국과 같이 배상 청구를 포기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통해 일본과 국교를 수립하였고 대신 한국과 같이 경제적 지원을 받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은 2천만 명 이상의 중국인을 학살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에 대한 일본의 배상 책임이 인정될 경우 일본의 경제가 버티지 못할 수준의 천문학적인 배상금이 나올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왜 일본으로부터 배상 청구를 포기했을까요? 여기에는 복잡한 이해관계가 있겠지만 결국 당시 대만과 정통성 경쟁을 벌이고 있던 중국은 일본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받아들이도록 하여 일본과 대만의 국교를 단절시키고 대만 문제를 오직 중국 내부의 문제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동시에 일본으로부터 배상을 받으면 이를 피해자들에게 나눠주어야 하는데 사회주의 국가였던 중국은 공식적으로 현금 배상을 포기하는 대신 일본으로부터 다양한 ODA 사업을 지원받았습니다. 공적 개발 원조라고도 불리는 ODA 사업으로 다리, 철도, 항만 등 사회 기반 시설을 지을 수 있었는데 이는 ODA 자금을 온전히 중국 공산당이 통제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일본은 전쟁 이후 개별 국가들과 국교를 수립하면서 개별적인 협상을 통해 책임에 대한 배상금이 아닌 피해에 대한 인도적 지원금을 지급하는 형식을 사용해 왔는데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 등 특정 국가에 사죄하고 피해를 배상하게 될 경우 다른 피해국들 전체에도
동일하게 배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국제정치는 정의보다는 힘의 논리에 의해 작동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본은 2차 대전에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지역 내 최고의 강대국의 위치에 있었고, 일본의 입장에서 별 위협도 되지 못하는 한국 등 개별 국가의 요구를 들어줘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베트남 전쟁 참전 및 패배에 대해 사과하고 배상하지 않는 것과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80년 전 가난했던 한국이 어느새 일본만큼 성장해 다시 전쟁 배상 문제를 거론하며 일본을 곤란하게 만들고 있듯, 지금은 배상 문제를 꺼내지 않고 한국과 협력하며 국력을 키우고 있는 베트남이 언젠가 한국을 향해 배상금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한국을 비롯한 당시 피해국의 국력이 성장하고 있는 것은 일본으로 하여금 사과와 배상 필요성을 높이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이 한국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한국의 보수 정당은 일본이 이렇게 뻔뻔한 태도를 굽히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협력하려 하고 일본에 관대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미국과의 관계 및 안보의 측면에서 그 이유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국은 대한민국의 안보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요소이자, 한국과 미국은 함께 전쟁에 참전하면서 피를 나눈 동맹이라는 의미에서 혈맹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한국에게 미국은 매우 중요한 존재이고, 따라서 미국의 이해관계가 한국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현재 미국에게 있어 가장 중대한 위협은 바로 중국입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부상을 막고 미국의 패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미국은 일찌감치 일본과 태평양 주요 도서에 미군 기지를 건설하고 코앞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미국에게 있어 가라앉지 않는 전진 군함 기지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미국은 이제 한국도 대중국 견제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미국도 한국과 일본이 역사적으로 껄끄러운 관계였다는 점을 모르지 않지만, 미국의 대중국 견제라는 국가이기 앞에 한국과 일본의 역사는 크게 중요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미국도 2차 대전 이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일본에 대한 증오심을 버리고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사용해 왔으니 한국에게도 그런 태도를 기대했을지 모를 일입니다. 특히 현대에는 안보 협력을 넘어서 첨단 기술 산업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에서의 협력을 위해 미국이 한국과 일본의 협력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소재, 부품, 장비를 생산하고 이를 한국에서 제조하는 가치 사슬을 구현하려는 것이죠. 이렇듯 한일 관계 개선을 원하는 미국은 천조국답게 굉장히 노골적인 요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상 보수 정당이 일본에 가장 협조적이었다고 평가되는 2015년 당시의 한일 위안부 협상과 2023년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용인 사건을 통해서 미국이 어떻게 한국에 한일 관계 개선을 요구해 왔는지, 그리고 보수 정당의 지도자들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해 왔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자신의 공약대로 이라크에서 미군을 철수시킨 뒤 미국은 중동에서 아시아로 외교 안보의 중심축을 옮기는 아시아로의 회기를 단행했습니다. 2011년 당시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힐러리 클린턴이 발표한 포린 폴리시 기고문에는 미국의 대외 정책의 중심축이 중동에서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다며 아시아로의 회기를 공식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동맹을 강화하여 중국의 부상을 관리하고 미국의 리더십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2011년 11월 호주를 방문한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위한 본격적인 액션 플랜을 발표했는데, 이것이 바로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태평양 국가 간 무관세 경제 공동체를 구현하겠다는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의 시작이었습니다. 사실 미국은 보다 오래전부터 중국의 부상에 집중해 왔습니다. 2010년도에 발간된 미국의 국가안보 보고서 NSS에는 중국과의 협력을 언급하면서도 중국의 군사 현대화를 예의주시해야 한다며 미국의 국익을 위해 한국, 일본 등의
아시아 동맹국가의 관계 강화가 필수적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5년 뒤 2015년에 발간된 NSS에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수록되었는데 중국의 부상을 기정사실화하고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지속을 천명하였으며 한일 관계 개선이 동북아 안보와 미국의 이익에 직결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역사 문제로 인한 한일 갈등이 미국에게 전략적인 부담이 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한마디로 한국과 일본이 싸우면 지역이 불안정해지고 이에 지역을 안정시키기 위해 미국이 더 많은 자원을 쏟아부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2014년 2월 한국을 방문한 미국의 존 케리 국무부 장관은 이러한 인식을 기반으로 한일이 역사를 극복하고 관계를 진전시키는 것이 좋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언급합니다. 2달 뒤인 2014년 4월에는 미국의 중재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역시 미국은 여기서도 한일 간 역사적 갈등을 발생시키고 있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조속한 협상을 통한 결론을 도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후 바로 한국을 찾은 오바마 대통령은 기자들과의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문제를 끔찍하고 지독한 인권 침해라고 비판하면서도 아베 총리가 과거 일본의 잘못을 인정한 고노다마를 계승하겠다고 한 것을 언급하며 이제는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던졌습니다. 한편 2015년 2월에는 당시 웬디 셔먼 미 국무부 정무 차관이 정치 지도자가 과거의 적을 비난함으로써 값싼 박수를 얻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이 같은 도발은 진전이 아니라 마비를 초래한다며 한국의 행동을 비난하는 듯한 말을 하여 논란이 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미국 국무부 부대변인은 차관의 발언을 질책하기는커녕 우리는 동아시아의 가장 중요한 동맹인 일본과 한국의 건설적인 관계가 영내 평화와 번영, 증진에 이롭다고 생각한다며 한미일 세 나라는 공유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다는 입장을 발표합니다. 미래 협력을 위해서 역사 문제를 신속히 정리할 것을 반복해서 주문하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2015년 12월 28일 한일 위안부 합의가 타결됩니다. 이를 통해 한일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불가역적인 해결을 달성했다고 합의하게 됩니다. 비록 이를 두고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가 뭔데 피해자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문제를 해결짓느냐는 비판이 일었죠. 그러나 당시 합의는 한일 간의 관계 개선을 요구한 미국의 입김이 있었고 합의를 성사시키기 위해 미국이 일본에게 상당수의 양보를 지시했다는 점에서 내용상으로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서 일본이 사과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위안부 합의를 통해 일본은 당시 아베 총리가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함이라는 표현을 통해 최초로 일본 정부의 책임을 명시한 총리의 사죄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합의를 통해 일본은 일본 정부 예산으로 10억엔, 한화 100억 원을 지불하여 위안부 재단을 통한 각종 치유 사업을 해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비록 이러한 금액이 명확한 배상금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존재하지만 국제법적으로 일본으로부터 위안부 배상금을 받아낼 방법이 뾰족하게 없던 상황에서 일본으로부터 국가의 책임과 그로 인한 배상금의 성격의 예산을 지불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위안부 합의 타결이 발표되자 영국의 가디언 신문은 한일의 역사적인 위안부 합의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중요한 성공이며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공동 대처하기 위해 한일 양국의 화해를 촉구해온 미국에게도 간접적인 성공이라고 평가했는데 보통 양보를 더 많이 한 쪽을 치켜 세워준다는 점에서 당시 합의가 일본이 더 많이 양보한 합의였다는 사실과 미국이 한일 간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이유 및 합의 타결까지의 노력에 대해 간접적으로 코멘트했습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도 이에 대해 일부 한국인들은 일본이 전쟁 기억에 대해 충분히 속죄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이번 합의는 양국 관계 정상화를 위한 중요한 한 걸음이라며 미국이 이 지역 안보 위협에 대처할 만큼 군비를 지출하지 못하게 될 경우 후반국들이 자체 역량을 강화하고 더 친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번 위안부 합의가 이를 더 원활하게 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미국이 중국 견제를
일본과 한국에 떠넘기고 자신들은 뒤에서 힘을 아끼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당시에도 이러한 코멘트가 나왔다는 사실이 꽤나 놀랍게 느껴집니다. 반면 중국은 사뭇 다른 입장을 발표했는데, 위안부 합의가 타결되고 하루가 지나 중국의 관영신화통신은 한일 간의 이번 합의는 일본의 자각된 양심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미국의 압력 속에서 만들어진 정치적 선택이라는 측면이 더 크다며, 이는 또한 유감이라고 논평했습니다. 중국 역시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 있었던 것이죠. 반면 국내에서는 대체 박근혜 대통령이 왜 이렇게 합의를 서둘러서 발표했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 2017년 12월 발표된 외교부의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 보고서에서는 2015년 위안부 합의가 외교부 라인이 아닌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과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보국장 간의 비공개 고위급 협의를 통해 주도되었음을 공개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 내에 협상을 타결지으라는 강력한 지시를 내렸었음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지속해서 협상 타결을 요구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이었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강력한 중재 하에 합의된 위안부 합의는 어떠한 성과를 도출했을까요? 가장 큰 성과는 2016년의 한일 간의 군사 비밀 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일명 지소미아 체결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는 2012년 이명박 정부 당시 추진되다가 반일 감정을 앞세운 당시 민주통합당의 반대로 국민 감정이 악화되어 서명이 유보되었던 것을 결론 지은 것으로, 이를 통해 한일 양국은 북한군과 북한 사회 동향, 핵과 미사일에 관한 정보 등 강력한 대북 억지력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통상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거나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을 할 때에는 아무것도 없는 동해로 발사를 하게 되는데, 구형으로 되어 있는 지구 표면의 특성상 한국의 지표면 레이더에서는 발사될 시점에 대한 정보만 확인할 수 있고, 이후 미사일이 동해상으로 뻗어나가 착지되는 시점에 대해서는 추적할 수 없어 한계가 존재했는데, 반대로 발사 시점의 정보는 알 수 없는 대신 최고도를 넘어 착지되는 시점의 정보는 알 수 있었던 일본과 서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보다 정교한 분석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특히 일본은 해당 협정을 통해 한국이 북한에 심어둔 인간 정보, 일명 휴민트로부터 제공되는 정보에 큰 관심을 가졌다고 하죠. 이렇듯 2015년의 위안부 합의는 매우 복잡한 이해관계와 역사를 지닌 채 탄생된 것이었습니다. 당시 국내적으로 많은 비판이 있었기도 하지만, 합의에서 일본의 많은 양보를 이끌어냈던 점과 이를 군사안보 분야를 발전시키는 데 활용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익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2023년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냉각수를 과학적 처리를 거쳐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계획을 실행하겠다고 발표했을 당시 한국의 반응과 그 속사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5년 위안부 합의를 통해 한일 간의 관계 개선을 이끌었던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난 후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한일 관계는 다시 한번 경색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소미아가 중단되었고, 한국에서는 노재팬 운동이 펼쳐지고, 일본은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내리며 양국 관계는 그간의 노력이 무색하게 꽁꽁 얼어붙게 됩니다. 이에 문재인 정권 이후 다시 등장한 윤석열의 보수 정권은 미국으로부터 다시 한번 한일 관계 개선을 요구받게 됩니다. 이를 위해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권 시절 한일 관계를 얼어붙게 만들었던 강제징용공 피해보상 문제에 대한 해법을 발표합니다. 일명 제3자 변제안이 그것이었죠.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는 2018년 우리나라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일본 기업이 당시 강제징용의 피해자였던 원고들에게 피해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문제가 되었습니다. 과거 박정희 정권 당시 한국과 일본은 한일 청구권 협정을 체결하여 양체합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체합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향후 한국 국민 혹은 법인, 정부가 일본에게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것을 포기하는 대신 총 8억 달러 규모의 경제협력금을 받았고, 박정희 정부는 이를 통해 경부고속도로와 포항지철소를 건설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당시의 청구권 협정이 일본 정부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까지 해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었고, 결국 피해자 개인으로서는 아직까지도 일본에 잘못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일본 기업은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는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것이죠. 당연히 일본 정부는 이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고, 이에 우리 정부는 배상을 하지 않는 일본 기업의 한국 자산을 동결하는 등 강하게 대응하면서 양국 관계가 얼어붙었던 것이죠. 윤석열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결국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점에 주목하였고, 결국 현재로서 일본 정부 및 기업으로부터 배상금을 받아낼 수 없다면 차선책으로 과거 일본으로부터 받았던 경제협력금을 통해 성장했던 포스코,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 등의 기업이 제3자로서 자발적인 기부를 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배상하겠다는 제3자 변제안을 발표한 것입니다. 이처럼 중국의 팽창과 북한의 도발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기본적으로 답보 상태에 빠져있던 한일 관계를 개선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던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과 미국에게 엄청난 환호를 받게 되었고, 그 결과로 2023년 4월 한미일 3국은 미국 워싱턴에서의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핵협의그룹을 창설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당시 선언의 내용에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공격도 북한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며, 한미 양국은 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강조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킴으로써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 우산 제공을 보다 강화하였습니다. 이는 한일관계 개선을 이뤄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일본과 미국의 선물이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경색 국면이었던 한일관계는 한국의 노력으로 급속도로 개선되었습니다. 한편 일본은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원자로를 식히기 위해 끊임없이 부어댄 냉각수와 비, 지하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오염수를 거대 탱크에 담아 지상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이 저장 용량이 133만 톤을 넘어 이제 한계에 달했다고 판단한 일본은 2021년 국제사회의 공인을 얻어 과학적 방식으로 처리한 후 해양으로 방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2023년 이제 그 계획을 실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한일 관계가 경색되었던 시점에는 방류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을 것이고, 한계 이상으로 겨우 버티고 있다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한일 관계가 개선된 시점에 드디어 방류를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을 테지만, 이미 강제징용 해법으로 일본에 양보하느라 국내적으로 큰 비판에 시달렸던 윤석열 정부는 결코 달갑게 느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2013년 7월 4일에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이 IAEA의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미 일본은 미국과 조율을 마친 상태였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중국은 역시나 이에 대해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7월 1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아세안 플러스 3 외교장관 회의에서 중국의 왕이 외교장관은 원자력 사고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고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기준도 없다며, 이것은 과학의 문제이자 태도의 문제이다며 강하게 지적하였고, 향후 중국은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전수조사를 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반면 8월 15일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해 일본은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했다며 우리는 일본의 계획에 만족한다고 일본의 손을 들어줬죠. 이런 와중에 8월 18일 미국이 다시 한국과 일본을 불러 한미일 정상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번에는 무려 미국 대통령의 여름 별장에 양국 정상을 직접 초청했죠. 일명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이 개최된 것입니다. 해당 정상회의를 통해서 3국은 상호 간의 협력을 더욱 강력한 차원인 제도화의 차원으로 격상시키기로 합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다시 한번 결속을 다진 것으로 평가되기도 했죠. 당시 일본에서도 오염수 방류 시점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로 잡아야 한다고 했다는 목소리도 있었다고 하죠. 미국 대통령 앞에서 노래까지 부르면서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얼어붙었던 일본과의 관계도 어렵게 복원하면서 많은 부담을 지고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난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까지 이뤄지고 나자 우리가 나서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기는 더욱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일본은 8월 24일 오염수 방류를 개시합니다. 미국은 이번에도 일본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노력했는데 8월 31일에는 람 이메뉴얼 주일 미국 대사가 후쿠시마를 방문해 회를 먹으면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 절차는 투명하고 과학적이라고 재차 일본을 지지하는 발언을 합니다. 또한 커트 캠벨 당시 미국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관계 개선 노력에 용기 있는 리더십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는데 이것만 보아도 미국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얼마나 만족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제 우리는 왜 보수정당이 특히 일본을 용인하는지에 대한 답을 얻었습니다. 우리나라 보수정당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가치는 안보와 경제성장이었습니다. 특히 안보적인 측면에서 북한의 남침 야욕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였겠죠. 이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경제성장을 통한 북한과의 체제 경쟁에서의 승리를 위해 일본과 한일 청구권 협정을 체결했고 이는 곧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마중물이 되어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한국이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국제적으로도 영향력을 가지게 되면서는 미국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여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미일이 함께 움직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의 보수정당은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 일부 역사적 손해를 보더라도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일본의 행동을 용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다 명확하게는 굴욕적이지만 실용적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결국 보수 정권의 일본에 대한 관대한 모습은 역사성 이상으로 안보적, 경제적 측면에서 일본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보수 정권이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보수 정당의 이러한 인식과 선택에 대해 공감하시겠나요? 만약 여러분이 정치인이라면 1. 할 말 시원하게 하고 사과 요구하면서 일본과 싸운다. 대신 한미일 공조에서 소외되고 경제 성장이 지치되는 걸 감수한다. 2. 우선은 자존심 구기고 일본과 협업하면서 국력을 키우고 나중에 압도적인 힘을 갖게 되었을 때 정의를 구현한다 중 어떤 선택을 내리실 건가요? 제가 정치를 공부하고 국회에서 일하면서 느낀 것은 외교에는 정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을 보면 국제정치는 힘에 의해 돌아가는 힘이 곧 정의인 세계라는 것을 더욱 명확하게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보수정당이 일본에 유독 관대한 이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저는 더욱더 흥미롭고 유익한 통찰력 있는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